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35살에 결혼했으니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을 약속해놓고 양쪽 집안의 어른들과 친지들을 모시고 금반지를 교환하는 모임까지 가졌으니 약혼을 했다고 보아야 할 거예요. 제 나이가 많으니 친정에서 불안해하셨고 그 불안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약혼식 비슷한 모임을 가진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약혼까지 하고 1년 정도 후에 결혼하기로 했죠.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저도 황망했지만 무엇보다 제 예비 남편이 정말 안 됐더군요.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큰 병치레 같은 것은 없었던 분이셨어요.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했죠. 그런 병명에 예비 남편은 더 오열했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살아생전 조금만 일을 도와드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아버지. 평생 당신이 하시는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매달려 오신 분이었어요. 작은 규모지만 회사는 튼튼한 알짜배기 회사였다더군요. 예비 남편은 자신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더 서럽게 울었답니다. 장례를 모시는 사흘 동안 남편은 거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저야 아직 결혼 전이니 며느리 자리에 설 수는 없었지만 거의 며느리나 마찬가지로 사흘간을 빈소에서 보냈죠. 화장을 위해 엘리베이터 같이 생긴 문 안으로 아버님을 모신관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예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친정에서도 모두 참석해 주신 장례식이었어요. 참, 저희 친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하나 있는 언니도 시집을 갔고 저 역시 출가하게 되면 아버지 혼자만 계시게 되겠죠. 저는 결혼이 기다려지면서도 이런 친정의 형편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답니다. 그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냐고 하시겠지만 제 친정을 생각하면 착잡하기만 했어요. 오래도록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곤 했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떠났다는 그 상실감, 그것을 우리 친정 식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고 나면 네 아버지를 꼭 부탁한다. 심성이 곱고 여리신 분이야. 혹시라도 주변에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재혼도 적극 추선해드려라. 엄마는 위장암으로 오래 투병 중이셨어요. 돌아가시기 꼭 2주 전에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우리 자매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우리 자매는 이 말을 듣고 병실에서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납골묘에 봉안하고 돌아와서 집안이, 아니 세상이 온통 비어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느낌이었죠. 그래서도 저와 우리 친정 식구들은 예비 남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공감하고 있었답니다. 정신없이 보낸 사흘이 지나고 예비 남편이 잠시 몸져 누웠죠. 그런데 아무리 슬프고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없이 누워있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우선 다니던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회사 일도 돌아보아야 했죠. 예비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는 직원이 3명 정도 되는 작은 방향제 제조 회사였어요.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버님은 천연 물질로 된 방향제에 대한 특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님 회사에서 만든 방향제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할 만했죠. 하나도 없는 오직 천연 재료로만 만든 방향제.
저도 하나 받아서 쓰고 나서는 다른 것은 못 쓰겠더군요. 그렇게 비록 3명만 데리고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지만 부채 비율이 제로에 가까운 튼튼한 회사였어요. 아버님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래서도 그 일에 너무나 집중하셨죠. 우리를 믿고 이 아드님이 회사를 운영해 주셔야죠. 우리야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신 사장님과 함께 제품 개발하고 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회사에 있는 직원 3분은 아버님 또래 정도로 나이 든 분들이셨답니다. 회사가 생길 때부터 아버님과 같이 일해오신 가족과도 같은 분들이었어요. 남편은 당시에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직함은 대리였죠. 남편 아니면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사표를 내고 아버님의 회사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력 있는 3사람의 직원이 있다고 해도 경영자가 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가 삐걱거리게 마련이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그저 천연재료로 방향제를 만든다는 것밖에는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납품받기로 한 제품 수가 800가량 됩니다. 그런데 새 사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아무래도 힘드시지 싶어요. 저희가 소매 상인들과 잘 이야기해서 트러블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잘 운영하시던 회사라서 오랜 거래처들에서는 상황을 10분 이해하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처음에 비해 많이 파악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회사 일을 잘 이해 못하고 있던 예비 남편은 약속한 대로 1년 후에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 있는 상태였어요. 돌아가신 아버님만큼이나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직원들과 거래처들의 이해로 1년을 무사히 운영할 수 있었죠. 아버님이 개발하신 방향제는 여전히 잘 팔려나갔답니다. 그러나 제품은 좋은데 판로를 개척할 영업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광고비를 펑펑 쓸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시작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작은 규모였고 직원들 월급을 비롯한 운영비를 빼면 남편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약 70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벌던 돈은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액수였어요. 수입이 거의 3배로 늘어난 것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근검과 절약으로 회사를 운영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월급쟁이로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랍니다. 신문지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착착 개어놓으면 언젠가는 쓰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남편도 결혼 초에는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아버님 회사에 잘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여름 날이었답니다. 여름에 먹는 별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호박잎을 쪄서 쌈장을 넣어 밥을 싸먹는 호박잎 쌈밥이죠. 이 호박잎 쌈밥에 김치나 오이지만 있으면 최고의 여름 밥상이라고 할 만했어요. 그날도 호박잎을 잘 쪄서 식탁에 올리고 청국장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시골 밥상처럼 저녁상을 차려두었죠. 도대체 여기가 서울이야 시골이야? 우리 엄마나 당신이나 그놈의 청국장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 풀떼기는 도대체 뭐야? 이거 안 먹어봤어요? 그럼 오늘 한번 먹어봐요. 호박잎을 찐 건데 쌈으로 먹으면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몰라요. 당신이나 많이 먹고 죽으려거든 혼자나 돌아가셔. 내가 무슨 소도 아니고 매일 풀떼기만 먹으라니 입맛이 떨어지거든. 가뜩이나 요즘 일도 힘든데 말이야. 남편이 그동안 안 하던 반찬 타령을 시작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준비한 저녁상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보니 정말 무안했어요. 분명히 맛있게 먹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집이나 시댁이나 모두 검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과 저의 입맛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반찬 타령을 시작하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던 반찬 타령을 왜 하고 그래요? 주는 대로 잘 먹더니만. 오늘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이런 음식에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아주 지긋지긋해. 사람도 동물인데 남의 살이 좀 입에 들어가야 기운을 차리지. 안 그래? 남의 살? 저는 잠깐 생각을 해보고 나서야 그것이 고기나 생선을 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긴 제가 너무 야채 종류만 상에 올린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녁에는 고등어 자반을 한 손 사다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자작하게 만들어 상에 올렸죠. 이것도 여름의 최고의 별미랍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서 이 반찬 하나면 또 한 끼가 뚝딱이죠. 이 반찬은 시어머니도 좋아하시는 반찬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싱싱한 재료를 골라서 만들어 상에 올린 것이었답니다. 생선이라면 아는 게 고등어밖에 없지? 아니, 꽁치 정도는 알 수도 있겠네. 나는 이런 거 이제 아주 지겨워 죽겠거든? 내일은 갈치 좀 좋은 거 사다가 적당히 잘 구워서 먹게끔 해줘. 여름이라 입맛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여름에 입맛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 짭조름한 고등어 자반이야말로 알맞은 음식이었는데 남편은 오늘도 반찬 타령이었어요. 그리고 갈치구이요? 세상에, 갈치가 얼마나 귀하신 몸인데 우리 형편에 갈치를 사 먹나요? 갈치는 제대로 살 붙은 거 사려면 한 마리에 3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나마 최소가 3만 원이라니까. 그런 건 명절 때나 어른들 오셨을 때나 상에 올릴 물건이지 우리끼리 먹기에는 너무 비싼데. 돈 3만 원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갈치구이 먹고 싶으니 해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라 친구들 몇 놈이 저녁 늦게 술 한잔하러 우리 집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 구질구질한 소주 내놓지 말고 와인 몇 병하고 치즈 좀 사다 놓고. 와인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주 회사가 만든 몇천 원짜리 포도 주스만도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적어도 프랑스산이나 칠레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게 한 병에 얼만데 그걸 준비해 놓으라는 것인지 좀 황당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제게 주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술상을 차리라나요? 저는 그 돈이 다 무슨 돈인지도 궁금했답니다. 웬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래야 뻔한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난 거냐고요. 회사에서 나온 돈이지 어디서 나왔겠어. 작은 회사지만 나 명색이 사장이야, 사장. 거기에 걸맞게 좀 살자고.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손에 쥘 수 있는 액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뻔했어요. 그런데 마치 벼락부자라도 된 듯이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나 이상해 보였고 남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이야, 이거 사장님 댁이라 술상의 차원이 다르구만. 매일 삼겹살집에서 소주만 먹었는데 말이야. 위장이 놀라겠는걸. 이야, 그래도 술은 뭐니 해도 소주가 최고야. 소주에 삼겹살이면 우리 형편에 딱이지. 재수씨가 준비하시느라고 출혈이 크셨겠는데. 그런 걱정들 하지 말고 오늘은 와인 맛 좀 제대로 보고 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와인 구해다가 맛보게 해줄 테니까. 요 며칠 사이에 남편이 어디 달나라에라도 다녀왔는지 영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생각도 났답니다. 밥을 사면 커피는 내가 사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만큼 외국 커피 전문점 브랜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커피값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 시절에 커피 전문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혹시 가게 되더라도 브랜드 네임이 있는 그런 커피집엔 얼씬도 안 했었죠. 그래서 주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곤 했죠. 도대체 몇 시간씩 앉아서 잡히지도 않는 고기를 기다리는 게 뭐가 재밌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취미를 못 붙이겠으니까 낚시는 이제 혼자 다녀와요.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들이 모두 낚시의 과정인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어서 돌을 닦는 단계에 이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평온하고 침착하신 데는 낚시하시는 취미가 일조한 거라고. 같이 등산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혀 취미가 없었던 낚시에도 남편 때문에 취미를 붙이기도 했었죠. 아주 천천히 오래 기다렸다가 고기를 낚는 그 보람, 그 느낌의 낚시를 한다는 남편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비싼 커피 전문점에 쉽게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한 끼에 몇만 원 들여서 먹는 스테이크집 같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전혀 제가 알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반찬거리라며 봉투에 든 것을 제게 내밀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보기에도 상등품으로 보이는 소고기 등심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토요일 날 내가 한턱 내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옷 추레하게 입지 말고 한번 사입고 나와. 부부 동반이야. 그러면서 또 적지 않은 돈을 제게 건네는 것이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야 여러 번 같이 나간 일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같이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격식 차릴 만한 사이도 아니었고 따라서 옷까지 새로 사입어야 할 모임은 절대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의 친구들은 한 번 모였다 하면 보통 10명이 넘기 마련인데 그 비용을 남편이 다 낸다니요. 요즘 왜 이래요? 친구들 한턱을 당신이 다 낸다고요? 도대체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애가 있어서 돌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생신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가 회사 사장이 되고 나서 다 같이 모이는 첫 모임이야. 당연히 내가 내야지. 당신도 이제 사모님 소리에 걸맞게 처신 좀 해. 매일 그 신문지나 만지작거리고 있지 말고. 그리고 병 모이면 편의점에 가져다 파는 것도 제발 좀 그만둬. 진짜 청승스러워 보이니까 그만두라고. 저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예전에 우리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살림을 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또한 검소하셨죠. 도심에 있는 큰 편의점에는 없는 일이지만 동네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병을 모아서 가져다 주면 그걸 돈으로 바꿔준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돈도 착착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알뜰하다고 칭찬은 못해줄 망정 청승이라뇨. 그리고 남편이 한턱 내기로 했다는 그 장소도 시내에 있는 유명한 중국집, 아니 차이니스 레스토랑이었어요. 짜장면 같은 음식은 팔지도 않는 곳이었죠. 우리 둘만 나가서 그런 데서 식사를 하자고 해도 펄쩍 뛸 일인데 거기서 친구들에게 한턱을 낸다는 것이었어요. 난 안 갈래요. 그런데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 체해요.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요. 그리고 말해두는데 거기서 돈 혼자 다 낼 생각 하지도 말아요. 그리고 버는 돈 다 나한테 가져다 주세요. 내가 경제권 쥐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용돈도 알아서 줄 테니까. 이 여편네가 부부 동반 모임이라니까. 그리고 뭐라고? 버는 돈을 다 갖다 달라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건 기대도 하지 마. 대신 생활비 넉넉하게 해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같이 가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렸죠. 그동안 자잘한 부부싸움이야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대립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모임에 같이 가지 않을 기세로 누워버리니까 남편이 태도를 바꿔서 저를 달래더군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모임에 나갔어요. 그 말로만 듣던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서 저는 메뉴판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답니다. 탕수육이 금으로 치장하고 살던 돼지로 튀긴 건지는 몰라도 10만 원이 훨씬 넘더라니까요. 나중에 음식이 나왔을 때 맛을 보니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탕수육이더라고요.
아무리 소고기를 써서 만들었다지만 양도 동네 탕수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리 비싼지요. 자, 테이블별로 자기들 먹을 건 알아서 시켜. 그리고 이 집에서 직접 담가서 파는 전통 중국 술이 있어. 그거 테이블마다 서빙해달라고 미리 부탁해놨으니까 실컷들 마시고. 그렇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야 했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차를 바꾼 것이었어요. 남편이 몰던 차는 원래 준중형 국산 차였죠. 그것도 지방에 갈 때는 기름값 든다고 굳이 기차를 타곤 했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말을 안 하고 바꾼 새 차는 외제차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따져 물었어요. 차는 도대체 언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돈이 있어서 외제차를 산 거예요? 얼른 다 솔직하게 말해요. 나 크게 화내기 전에요. 그거 산 거 아니고 리스한 거야. 한 달에 얼마 나가지도 않아. 사장님 체면에 연식도 오래된 덜컹거리는 차를 끌고 다니면 거래처에서도 얍잡아 본다고. 내가 알기로 돌아가신 아버님은 차도 없이 사업을 알뜰하게 꾸리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걸 담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하느냐고요. 외제차 리스라면 그 비용도 적지 않을 텐데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리스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등산과 낚시로 야외를 찾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즐겁게 다니던 취미 대신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낯선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TV에서나 보던 골프 가방이었어요. 한번 나가면 최소한 수십만 원이 깨진다는 그 골프를 남편이 시작한 것이었죠. 이거 내가 몰래 가져다 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치워요. 우리 처지가 이런 운동할 처지예요? 빨리 치워요. 가위로 다 잘라버리기 전에. 젊은 사업자들이 모이는 모임 있어.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골프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야. 그거 건드릴 생각하지 마.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청년 사업자인지 장년 사업자인지 그런 모임에 다니시면서 돈을 쓰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남편은 그 청년 사업자 모임인지 뭔지에서 골프를 다니면서 또 적어도 몇백만 원대의 돈을 쓰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서 매일 대판 싸우는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죠.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나더니 아주 달라졌어요. 큰 그룹의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루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께 드리던 생활비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절약해서 저축해둔 돈을 꺼내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서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를 줄였다니 그러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사시라는 말인가요? 제가 살림하는 것이 구질구질하다면서 저한테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니까 그 돈의 절반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변한 것은 씀씀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로 있을 때 지각 한번 해본 일이 없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도대체 회사 일은 언제 하는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아침 10시경에나 일어나는 일이 번번했죠. 제가 회사에 나가라고 아침 7시만 되면 깨웠어요. 남편이 어느 날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전날 마신 술도 안 깼고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숙면을 방해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잠자고 있는데 깨우는 것이라나요? 아침엔 아침대로 늦잠을 자고 있고 저녁엔 저녁이라고 거의 사교 모임들인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고 바쁘고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걱정이 대단하셨죠. 예, 아가야.
내가 네 남편을 생활비 문제로 집으로 좀 불렀었다. 도로 생활비를 주겠다고는 하는데 얘기를 하다 말고 자꾸 밖으로 나가더구나. 그래서 창밖을 보니까 담배를 피우더라. 어떻게든지 다시 끊게 해라. 남편의 그 금연에는 사연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담배를 끊기 시작한 날이 우리가 만나게 된 지 꼭 10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기념으로 남편은 금연을 약속했었고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결국 금연에 성공했었죠. 그런데 담배를 다시 피운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군요. 회사 내부에서는 절대 금연이었어요. 천연 재료를 다루는 곳이라 회사 내부뿐 아니라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철저한 금연 구역이었죠. 아버님과 회사 직원들 셋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만드시는 방향제는 냄새만 없애주는 향수 같은 것이 아니라 냄새 분자 자체를 분해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것도 거의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한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피우던 담배를 끊어도 시원찮을 판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운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돌아가신 사장님 며느님 되시죠? 새 사장님이 회사에 하도 발걸음 안 하셔서 편찮으신 건 아닌지 와본 거예요. 아버님과 같이 오래 회사를 이끌어왔던 직원 중 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좀 늦게 나가서 그렇지 저는 남편이 분명히 회사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황당할 밖에요. 들어오시라고 하고는 차를 대접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거의 회사 일에 관여를 안 하세요. 납품처에서 돈 들어왔을 때만 오셔서 가져가시고, 그런데 경영권을 가지신 분의 결제도 필요한 일이 많고 해서 사무실에 하루 종일 계셔야 하는데 안 오시니 저희도 답답해서요. 하긴 오늘 아침에도 그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긴 했었죠. 저는 이렇게 남편에게 서서히 실망해 가고 있었답니다. 걔가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서 황망해서 그러는 것 같구나.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잃어서 허해서 잠시 그러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한 달에 겨우 300만 원도 만져보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3배에 가까운 돈을 만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돈잔치, 아니 돈부림을 하는 것으로 보였죠. 그렇다고 돈 700이 뭐 그렇게 큰 돈인가요?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우리도 생활을 해야 했죠.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거기다가 제게 주는 생활비도 요즘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빠듯하게 어머님과 나눠 썼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제 나이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서 40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빨리 아이를 가져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급해 하셨고요. 친정에서도 걱정이 크셨답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밤이면 술에 절어 살고 담배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피우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온 일도 있었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가지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남편이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건강한 아이를 기대하겠어요. 시댁과 친정처럼 저도 마음이 조급했죠. 우리 나이 이제 거의 40이에요. 아이를 갖기에 아주 늦은 나이라고요. 둘 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더라도 나이 때문에 아이 건강에 대해서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술, 담배에 쩔어서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남편은 이런 제 심각한 말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태도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제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옛날 서울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남 땅값은 한 평에 10원도 쳐주지 않았다지요. 그런데 개발이 시작되면서 한 평에 무려 억대가 넘어간 곳도 꽤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강남 땅 부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교양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한 채로 오로지 돈만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제 눈에 왜 자꾸만 남편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도 수십억대 부자도 아닌 사람이 한 달에 단돈 700만 원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시댁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저축도 해야 할 소중한 돈이었죠. 그런데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일단 생겼으니 쓰고 보자 식의 생활. 바로 제 남편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살아계시면서 바르게 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야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는 어려웠겠죠. 남편의 생활 태도를 보면 꼭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 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하루하루가 저는 외줄 타듯 불안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처에서 이제 저희 사정을 이제는 조금도 고려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라도 그래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회사와 어떻게 거래를 계속하겠습니까? 시아버님이 계실 때 일일이 관여하시면서 챙기셨던 일들이 거의 모두 펑크가 나고 있었어요. 경험 많은 직원 3사람이 애를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납품을 하고 받아오는 돈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운영자로서 계획도 없이 그저 생기는 대로 가져다가 쓰기 바쁘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어요. 직원의 말로는 제품의 재료를 매입하는 것도 힘에 벅차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가다가는 거래처와 인연이 다 끊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땅이 다 꺼질 것 같이 한숨을 쉬고 돌아갔답니다. 제가 끝까지 하지 않으려 했던 일, 그 일을 이제 해야 했어요. 남편의 영역인 회사 일에 관한 한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듣는다고 과연 내가 알아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요. 그저 나가서 직원들 모두의 이야기나 들어보고 오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들어오는 자금 모두 가져가시니 재료를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요. 거래처들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나가보니 일단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들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에 관여를 안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료를 매입할 돈도 안 남기고 모두 개인 용도로 써버리니 무슨 돈으로 제품을 만들겠어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 처리에까지 나태한 남편에 대한 저의 실망감은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문과 그에 대한 판매 대금에는 아직 손을 대고 있지 않아서 그것에 의존해 근근히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우리 얘기 좀 해요. 당신 아버님이 평생 일궈오신 회사를 들어먹을 생각이에요? 긴 말 안 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지금까지처럼 살면서 나하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든지요. 정말 남편의 태도에 따라서 별거도 불사하면서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밭이나마 마련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 생각까지 했답니다. 제 태도가 하도 단호하니까 남편이 뭔가 달리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군요. 다음 날도 만취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 다음 날 술이 덜 깬 채로 어쨌든 일찍 출근을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고 골프같이 돈 많이 드는 취미는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회사에는 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있었죠. 한꺼번에 어떻게 100리를 가겠어요. 한 걸음부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말인지 잘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전화 속에서 들리는 직원의 말이 뭔가 다급한 것 같았답니다.
10배로 주문했으면, 아이 뭐 10배 더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지 뭐. 당분간 야근들 좀 합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느긋했지만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매우 빨랐어요. 10배로 주문을 했다? 얼핏 듣기에 남편이 무슨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던 저는 직원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세한 상황을 물었어요. 그 직원도 또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군요. 큰일 났다고 하면서요. 중국 시골 쪽에 재료를 주문합니다. 그쪽 공기가 아직 좋고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구할 수 있어서요. 돌아가신 사장님이 계실 때도 그쪽과 계속 거래했었지요. 그런데 새 사장님이 그게 10,000개분의 원료를 주문하셨어야 하는데 그만 0을 하나 더 붙이셨어요. 그래서 10만 개분을 주문했지 뭡니까? 그럼 빨리 취소를 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보세요. 이미 그쪽에서 발주를 받고 원료 생산에 들어갔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희 셋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난밤에 남편이 하던 말이 생각나면서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10배로 주문했으면 10배로 생산하면 된다는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 와중에 천하태평인 것이었죠. 직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결국 회사에 있는 자금을 닥닥 긁고 그래도 모자라서 일단 외상으로 그 원료를 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매입해서 물건을 만들면 뭘 하나요? 그동안 신뢰가 깨져버린 거래처들이 다 떠나서 납품할 곳이 없는데요. 회사에 있는 자금을 닥닥 긁어 원료 대금을 일부 지불했지만 외상으로 남은 금액은 납품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로 메꾸고요. 거기다가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를 더 기막히게 하더라고요. 새 사장님이 저희한테 좀 심하셨어요. 저희는 돌아가신 사장님과 같이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로 따지면 우리가 아버지 뻘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함부로 폭언도 하시고 하대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지금 저희 급여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세상에,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회사 돈을 모조리 가져다가 개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직원들은 정말로 돌아가신 사장님과의 의리를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자신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문제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 체불로 제소가 들어갔죠. 그렇게 튼튼하던 시아버님의 회사가 단 3년 만에 제대로 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임금 채권은 그 어떤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하더군요. 회사 시설 등의 압류 및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액을 보전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원료 대금에 대한 독촉이 심했어요. 그쪽도 이미 기다려줄 대로 기다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제야 남편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던가 봐요. 지금 상황이 급해. 모아놓은 돈 좀 없어? 어디서든 좀 구해봐. 임금 체불 때문에 이 집까지 다 압류되게 생겼어. 회사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돈이라는 돈은 모두 가져다가 자신이 사용해 놓고 저더러 돈이 없냐고 물으니 정말 한심하더군요. 그러나 적어도 회사는 아버님이 일생 동안 공을 들이신 것이었어요. 일단 체불된 임금이라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주는 것도 점점 액수가 줄어들었고 그나마 시어머니와 나눠서 썼기 때문에 제게 많은 저축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알뜰하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죠. 바로 아이가 생기면 쓸 출산 및 초기 육아를 위한 자금이었답니다. 그 용도로 약 3천만 원가량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 돈을 눈물을 머금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직원들의 밀린 임금 정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결하고 나면 끝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매일 꿈에 나타나셨고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울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친정아버지 생신을 맞게 되었어요.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였지만 아버지 생신에 안 가뵐 수는 없는 일이었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냐? 어디 아픈 거니? 아니면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그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이 급하다면서 아버지 생신인데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고 시아버님이 매일 꿈에 보인다는 얘기까지도 했고요. 정말 큰일이네. 제부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우리한테 그동안 부어놓은 적금이 있어. 그거 일단 깨자. 2천만 원 정도 돼. 그거 일단 가져다 써. 저는 언니의 이 말을 듣고 더 서럽게 울었어요. 언니의 형편도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언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를 붙잡고 한동안 울었더니 조금 후련해지기는 하더군요. 엄마를 잃고 혼자 되신 아버지는 늘 저의 아픔이었어요. 아버지의 생신이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눈물을 닦고 남편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언니, 나 임신했어요. 벌써 5개월이에요. 마음고생이 심해서 아기한테 안 좋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대요. 친정 아버지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물론 언니와 형부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해주었죠. 그렇게 저 때문에 어느 정도 무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조촐한 생신잔치가 끝났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흘렀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몸소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위가 망하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네가 아이를 가졌다니 더 생각할 여유가 없더구나.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이용해서 사위를 살려야지. 네 엄마와 결혼하고 나서 계속 같이 살아온 집이야. 일기 신도시 아파트니까 말이다. 오래돼서 큰 돈이 되지는 못했지만 담보대출 받았다. 사위한테 계좌로 오늘 중으로 이체할 생각이다. 딸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뭐겠어요. 시집가서 잘 살아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면 저 같은 불효자식은 없을 거예요. 이런 불효자식도 자식이라고 사시고 계신 집을 담보로 돈을 만들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친정아버지는 우는 저를 다독이셨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 말고 오로지 뱃속의 아이 생각만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친정아버지와 언니의 도움으로 회사는 어쨌든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회사가 이제 살아날 길이 열린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이 사람 데려다가 호강시키지는 못할 망정 마음고생, 몸고생만 실컷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 잘못으로 장인어른과 처형께 피해까지 입혔어요. 다시는 지나간 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남편이 친정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는 것이었어요. 위기에 처해보더니 따끔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정신이 어느 정도 든 것 같았죠. 그제야 저는 지난 5개월 동안이나 말하지 않고 뱃속에서 혼자 키웠던 아이, 그 아이의 존재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내 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당신한테 알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아이의 아빠로서 그동안 당신은 정말 자격 없었거든요. 벌써 5개월 동안이나 자랐어요. 그걸 어떻게 5개월씩이나 말을 안 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제대로 살 것이라고 몇 번을 다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다시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우선 나가버린 직원들을 대신해 일해줄 직원들을 새로 구했고 그동안 떠나가버린 거래처들에도 일일이 찾아가서 사죄를 하면서 다시 거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구가 멸망할 수는 있어도 타고난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자 남편은 다시 예전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업이 정상화되었으니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언니 돈 좀 갚아줘야죠. 힘들 때 그분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돈이에요. 아직은 그럴 돈이 안 돼. 지금은 갚을 능력이 안 돼. 왜 이렇게 졸라대는 거야? 당신 이제 보니까 말이야. 어려울 때 조금 도와줘 놓고 아주 기세 등등한 것 같은데? 사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원금은 어려워도 이자라도 당신이 내요. 친정아버지한테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그 이자를 아버지가 내요. 그거라도 해결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돈도 없다고 그것까지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노인네. 그것도 마나님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뭐하러 30평이나 되는 집을 껴안고 있는 거야? 이자 낼 돈 있으면 나라면 요양원비 내겠다. 요양원이요? 멀쩡한 우리 아빠가 왜 요양원을 가시나요? 남편의 이 말에 저는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았더니 그 입에서 정말 막말이 나오더군요. 지금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 집 팔아도 되잖아. 그리고 팔아서 꼭 요양원 아니더라도 집값 싼 시골로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은행 돈 갚고 시골에 작은 집 하고 남은 돈 우리 사업에 좀 더 투자하시라고 하고 자식 위해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한테 지금 요양원에 가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요양원에 가라 시골로 가라 하는 거예요? 도와준 은혜도 모르는 인간 같은 이라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애비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역겨워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집을 떠나시지 못하는 데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돌아가신 엄마를 잊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죠. 엄마와 결혼해서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하셨고 그 집에서 언니와 저를 모두 키워내셨어요. 집안에는 아직도 엄마가 쓰시던 물건이 모두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그리움은 잦아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가라고요. 제 앞에 있는 이 물건이 정말 인간인가 싶더군요. 구제불능인 인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절대로 얼굴조차 모르게 키우고 싶었죠. 마음속에서 이혼해야겠다라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운동도 무리하지 않도록 살살 해가면서.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내가 친정엄마 노릇을 해야지. 그러면서 언니가 들려준 소식에 저는 그만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경비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만큼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저에게 부담을 주시기 싫어서 그런 말씀을 입에 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사정이 이러니 이자를 내고 원금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했죠. 아이고 나는 말이지 이미 시원하게 똥 다 싼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냄새나는 화장실을 왜 다시 들어가나? 지금 그 돈 갚으라는 얘기 딱 그 얘기지. 시원하게 볼일 다 보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알아들었어?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해 이제야 정확히 알았네. 너 같은 인간한테는 존댓말도 필요 없어. 너는 꼭 천벌받을 거야. 내가 장담해. 이혼 진행할 거고 그 돈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화장실 시원하게 다녀오신 분 잘 지내셔.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짐을 챙겨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갔어요. 친정아버지께 시집간 딸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오는 꼴까지 보여드려야 했지만 그래도 딸이 그런 인간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침착하고 판단이 밝은 애였다. 네가 못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불행하게는 살지 말아야지. 잘 왔다. 이 애비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냐. 외롭지 않겠구나. 곧 손주도 태어날 테고. 아버지는 오히려 임신 중인 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좋은 먹을거리도 구해다 주시고 어디서 구하시는지 옛날 서적들을 사다가 태교에 좋다고 건네시기도 하셨죠. 엄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서 아버지와 지내는 일,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훈훈하기도 했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침 운동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같이 하고 정겹게 지냈죠. 경비원이 누구신가 했더니만 이 양반이시네. 갑자기 왜 경비 일을 하십니까? 제가 아버지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나갔을 때 동네 노인 한 분이 물어오셨어요. 자주 뵐 수 있었던 우리와 같은 동에 사시는 점잖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노망이 났는지 아는 사람한테 돈을 잘못 거주었어요. 갑질을 압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크게 받은 것인지라 이자라도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떼이셨다고요? 사연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젊을 땐 그래도 잘 나가던 변호사였어요. 몇 가지 증빙 자료 있으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으니 말씀 좀 자세히 해보세요. 자주 뵙던 그 어르신이 은퇴한 변호사였다니 정말 하늘에서 엄마가 돕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여기저기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 저희 집안에 운명이 달린 일이에요. 우선 계좌 이체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건네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용증은 받아 놓으셨나요? 차용증 이야기에 저는 기뻤다가 갑자기 또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계좌 이체를 했지만 차용증은 받아놓지 않았었거든요. 그 어르신에게 차용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용증 아니더라도 감사의 말이라든지 편지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계좌이체로 전달했고요. 돈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며 아버지께 보낸 문자 내역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가 하도 못 믿을 인간이라서 싸울 때 녹음해둔 것도 있고요. 아버지와 언니 돈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이랑 그 사람은 못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 녹음된 전화 파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채권이 어르신에게 있음을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일을 처리해줄 능력 있는 변호사 한 사람 소개해드리지요. 제 사위 녀석인데 성격이 좀 무뚝뚝해서 말수가 없어요. 딸이 그래서 좀 힘들어하죠. 그런데 일은 확실하게 잘합니다. 그 은퇴한 변호사라는 분의 사위 된다는 변호사가 장인의 말을 듣고는 바로 우리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묻고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답니다.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또 갑자기 서러워지더군요. 내 남편이라는 자도 똑같이 남자이고 인간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사람도 남자이고 어떤 여자의 남편인데 나를 힘든 상황에서 구해주는구나 생각하니 착잡하고 서러웠던 거예요. 사위 된다는 그 변호사가 우리 아버지와 언니의 대리인이 되어 남편의 계좌와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재산을 남의 명의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관례적인 조치라고 하더군요. 소송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겠지만 우리 쪽이 돈을 받을 법적 지위인 채권자이고 남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임을 증빙하는 일은 100% 우리 쪽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이제 가압류한 통장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해당 은행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리고 이에 더하여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된다고 우리가 알아듣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 인간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강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그 변호사가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그 어르신의 사위 된다는 변호사가 아버지와 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일을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다급하게 돌아가자 남편이었던 그 인간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더군요. 또 예전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라서요. 다시 속을 일은 없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당연히 승소했어요. 집을 경매 처리했고 회사 시설 일부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매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가 빌려준 돈의 원금과 그간 밀린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아냈죠. 재판이혼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받을 법적 지위에 있다는 그 채권을 증빙할 때 사용한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서도 그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도 진행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언니의 돈을 갚은 데다가 회사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는 하도 흥청망청 써버려서 남은 돈이 거의 없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도 끝났답니다. 이혼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세금 연체 및 탈루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다시 노동위원회에 제소되었다고 하더군요. 3년간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도 우리를 도와준 변호사에게서 들었답니다.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 인간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인간의 감춰진 속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더군요. 그러나 그런 인간에게 굴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